일본 홋카이도 비바이시에서 비바이 강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면 나오는 히가시 비바이초 고노다이. 이곳 깊은 숲속에는 한때 초등학교로 사용된 원형의 독특한 건물 하나가 버려져 있습니다. 비바이 쇼토 시립초등학교로 1906년 작은 교육소로 개교해 1973년 3월 마지막 수료식을 끝으로 폐교하게 되었습니다. 1913년 이곳은 탄광 개발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1915년 미쓰비시에 의해 탄광 사업이 확장되어 많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이주하며 부흥기를 맞이한 당시 활기가 넘치던 지역이었습니다. 쇼토 초등학교 또한 1570명의 많은 학생이 등교할 정도로 지역에서도 큰 규모의 학교였지만 1962년, 1941년, 1944년 세 차례에 걸친 가스 폭발 사고로 325명이 사망하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역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고 심지어 1963년 탄광이 폐광하자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게 되며 급격한 인구 감소로 쇼토 초등학교 또한 폐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쇼토 초등학교는 심령술사도 들어가길 거부한다는 유명한 심령스폿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방치되어 현재의 오싹한 모습으로 변하기 전 쇼토 초등학교에 많은 학생이 등교할 당시 한 여학생이 쉬는 시간에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담임교사는 무단 하교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날의 수업을 모두 마칩니다. 그리고 확인을 위해 여학생의 집으로 연락을 취해 보았지만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당황한 담임교사와 학교 측에서 주변 일대를 모두 둘러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동원되어 넓은 범위의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끝내 여학생은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홋카이도 내에서 납치 사건이 유행 중이던 시기였기에 혹시나 아동 성범죄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사라진 시간이 학교 시간대가 아니라 수업 중 쉬는 시간이었기에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 경찰은 실종으로 처리하고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결국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은 채 여학생은 그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폐교가 된 이후 처음에는 심령현상과는 무관한 원형의 독특한 디자인과 시간이 지나 폐허가 된 모습을 사진에 담고자 방문했던 사람들이 붉은 책가방을 맨 여학생이 학교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담들이 이어지며 점차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일본의 많은 미디어에 전해지며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심령스폿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스산한 분위기와 독특한 공기로 인해 누구라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심령현상을 쫓는 많은 사람이 찾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던 중 일본의 한 유튜버가 실제로 기이한 현상을 포착하게 됩니다. 처음 이들은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건물 내부를 살펴보는데 당시 영상을 촬영한 이는 이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현상을 보게 됩니다. 흐릿하게 사람 형체처럼 보이는 이것은 당시 실종된 여학생이었던 걸까요? 이러한 소문과 함께 과거 탄광에서 발생한 사고와 각종 재난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지역이라 주변에서는 이곳을 재앙의 땅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저녁에 주변의 국도를 주행하다 보면 낯선 이의 목소리가 들린다거나 검은 형상의 사람을 보았다는 목격담이 많아 지역 주민들도 저녁이 되면 이곳을 피하게 되고 이에 시달리던 주민들에 의해 결국 수많은 퇴마가 이루어졌지만 퇴마사 모두가 하나같이 이곳은 함부로 손댈 곳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퇴마를 포기한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이 때문에 지역 일대가 폐광과 함께 버려지며 현재 쇼토 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구역에서 기괴한 현상이 많이 목격되는 심령스폿이 되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화려한 옛 과거와 달리 폐광과 함께 현재는 지역 전체가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린 비바이시의 고노다이, 그리고 사라져버린 쇼토 초등학교의 여학생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 아직도 이곳을 떠돌며 이러한 괴담과 기괴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1982년 4월 6일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특별한 기자회견이 열리게 됩니다. I'm Bill Tiller, and I have been asked to stand in for one good friend, Bob Jeffries, in order to introduce to you another good friend, George Meek. I'm a professor at Stanford University. 단상에선 스탠퍼드 대학의 빌 틸런 교수는 조지 믹이라는 남자를 소개하는데 그는 미시간 공과대학 출신으로 수많은 특허와 기술을 보유해 돈을 번 사업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단상에 올라와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10년의 연구 끝에 영혼의 존재를 증명할 기초적인 시작을 이루어냈다. 이는 완성을 향한 기초적인 발걸음으로 그 시작이 우리가 만들어낸 영혼과 소통할 수 있는 기계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업가 조지 믹의 이러한 발표에 수많은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자신이 만들었다는 영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계 스피릿콤을 공개하게 됩니다. 조지 믹은 평소 영혼의 존재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나라를 다니며 각지의 심령술 전문가들을 만나던 중 특정 조건이 맞으면 영혼을 사진에 담을 수 있다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영혼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었지만 전문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무렵 우연히 초자연 현상 연구가 윌리엄 오닐을 만나게 됩니다. 조지 믹은 그에게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기계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하게 되고 메타사이언스 재단을 설립해 과학자와 초자연 현상 전문가들을 고용해 연구를 진행합니다. 초기 이들은 영혼을 찍을 수 있는 특수 암실 촬영 기술을 개발하고 영혼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육체와 분리된 조지 믹 자신의 영혼이 찍힌 사진을 보고 특이한 현상 하나를 발견합니다. 사진에는 흐릿하게 줄이 보였고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 육체와 영혼 사이에 줄이 이어져 있다 주장하게 됩니다. 영혼의 존재를 눈으로 본 것을 시작으로 영혼과 소통할 방법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 조지 믹과 윌리엄 오닐은 본격적으로 영혼과 소통하는 기계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10여 년을 연구에 매진한 끝에 스피릿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주파수에 초점을 맞춰 제작된 스피릿콤은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한 기계로 주파수의 여러 진폭과 범위를 13가지 톤으로 분할해 그 사이에 포착되는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증폭시켜 분석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영혼과 사후 세계에 관심이 높았던 1900년대 초 토머스 에디슨이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해 유령 탐지기를 제작했던 방식과도 유사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스피릿콤은 1979년 윌리엄이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작업실에는 분명 윌리엄 혼자 있었는데 기계에서 낯선 이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 정체는 1967년에 사망한 나사의 물리학자 조지 제프리 뮬러였습니다. 윌리엄은 1979년부터 1983년까지 뮬러 박사와 20시간이 넘는 대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사소한 잡담부터 현재 겪고 있는 문제점의 전문적인 조언까지 아주 다양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나눈 대화는 1982년 회견장에서 스피릿콤과 함께 녹취록 또한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며 보다 많은 사람이 영혼의 존재를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며 그동안 자신들이 제작한 스피릿콤의 기술과 원리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그 직후 사람들은 스피릿콤을 통해 영혼의 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이들과 조지 믹과 윌리엄 오닐은 사기꾼이라는 이들로 극명하게 나뉘어졌습니다. 회의론적인 사람들은 어째서 스피릿콤으로 소통한 영혼이 뮬러 박사 단 한 사람뿐인가? 이에 영혼과 소통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1월에 발행된 잡지 페이트에도 스피릿콤에 대한 의혹을 다루며 뮬러 박사가 말할 때 들리는 기계음이 인공 후두기 소리와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조지 믹과 윌리엄 오닐을 사기꾼 복화술사라고 조롱하기 시작하며 해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뮬러 박사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떠나갔다.
윌리엄은 뮬러 박사의 영혼은 이미 떠나갔다고 발표했고 그 이후 스피리콤에 영혼의 음성이 담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스피리콤 기계 자체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는 듯 했지만 영혼과의 소통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에게 큰 영감과 가능성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2년 이러한 사실에 흥미를 갖게 된 프랭크 섬셔는 죽은 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프랭크 박스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무작위로 조정된 라디오 방송을 통해 단어를 추출하고 조합해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자장치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반박하는 이들은 이러한 소리는 수십 개의 라디오 전파를 무작위로 조합한 것일 뿐 그저 우연히 말이 되게끔 문장이 완성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랭크는 매번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끔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내기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며 프랭크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현재까지도 지속되어 전자기장을 이용해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는 장비, EMF 측정기, 영혼의 모습과 움직임을 포착해준다는 모션 디텍터 등 다양한 장비들이 발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을 그저 사업 아이템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다양한 장치를 이용해 포착한 기이한 현상들은 실제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조지 믹과 윌리엄 오닐이 스피리콤을 이용해 영혼과의 소통에 성공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조지 믹의 재단은 지금도 남아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스피리콤 기계는 미국 정부에 인계되어 비밀리에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영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2017년 3월 중국의 한 부동산 사이트에 베이징 중심가에 있는 프랑스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19세기 저택의 임대료가 1년에 1,000만 위안, 한화로 약 18억에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베이징의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하지만 정확히 건물이 언제 완공되었는지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100년이 지난 낡은 건물의 임대료치고 상당히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높은 가격에도 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며 건물을 보러 오지만 정작 거래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임대료 가격을 내려보아도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사실 문제는 임대료가 아니었습니다. 이 건물은 베이징에서도 가장 무섭기로 유명한 흉가 경성 81호입니다. 서양식 3층 건물 2채로 구성된 이 건물은 베이징의 중심부 둥천구 조양문 내의 거리 81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성 81호 혹은 차오네이 81호라 부르고 있습니다. 건물의 공사가 한참 진행될 무렵부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유독 3층에서 이상한 빛이 목격되거나 종종 사람으로 보이는 형체가 나타나 인부들을 놀라게 하곤 했습니다. 이 중 호기심에 이 형체를 따라간 사람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퇴근 전 건설 자재를 실어놓은 수레가 다음 날이 되면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건설 현장 사람들에게 퍼지며 결국 겁에 질린 인부들은 높은 임금을 마다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일수였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건물이 완공되기는 했지만 흉흉한 소문은 이미 지역 사람들에게 퍼지고 때마침 1894년 7월 25일 청일전쟁까지 터지며 그대로 방치되어 장기간 폐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1900년대 청나라로 들어온 가톨릭 선교사들의 거처를 위해 또는 1910년대 언어훈련센터와 휴식처를 목적으로 사용했다 추정되는 건설 시기에 다소 부정확한 기록들만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40년대 국민당 고위 간부였던 A씨가 주거를 목적으로 이 건물을 사들이게 됩니다. 리모델링을 끝마친 건물에 설레는 마음으로 A씨와 가족들이 이사를 오게 되는데 그것도 잠시, 이상하게도 밤만 되면 집안 어디에선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혹시 쥐인가 생각해 보았지만 쥐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전혀 달랐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불안해졌지만 정작 A씨는
A씨는 귀신 같은 건 믿지 않던 사람이라 집에서 나는 소리와 주변의 소문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얼마 후 둘째 부인과 집을 관리할 직원들을 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집에 사람들이 많아지자 어느 순간 소리도 점차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벌어진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패배해버리자 국민당의 간부였던 A씨는 출산을 앞둔 둘째 부인만 집에 남겨두고 대만으로 도피해버립니다. 이후 매일 밤 홀로 남겨진 그녀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겨 이 집으로 찾아갔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문을 강제로 열어 집안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이미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녀의 사망 시간은 A씨가 저택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즉 이미 사망한 지 한참이 지났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바로 직전의 저녁에도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울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변 주민들이 보았던 불빛과 울음소리의 정체는 과연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이후에도 건물 3층에 불이 켜져 있거나 여성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결국 이러한 흉흉한 소문과 함께 또다시 건물은 방치됩니다. 시간이 좀 흘러 소문이 잠잠해질 때쯤 한 가족이 이 집을 임대했지만 얼마 후 일가족 모두가 범죄의 타겟이 되어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범인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중국 공산당 부처의 임시 사무실로 문화대혁명 당시에는 홍위병도 이 건물을 잠시 점령했지만 그들도 흉흉한 소문과 기이한 현상에 못 견뎌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건 사고가 잦았던 경성 81호를 둘러싸고 많은 괴담이 생겨나지만 한편으로 심령 현상에 관심이 많았던 이들에게는 최고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낮에도 빛이 들지 않는 건물 내부에 흉가 체험을 위해 찾아온 사람들의 낙서와 무너진 벽, 깨진 유리로 인해 분위기는 더 오싹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성 81호 건물 내에서 가장 악명 높은 곳은 바로 지하실이었습니다. 건물의 지하실은 무려 3층까지 내려가고 이상한 점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외에도 다른 비밀 통로가 여러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하실은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경성 81호의 건물 맞은편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썬하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곳 또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아파트 공사가 한참일 당시 작업을 마친 현장의 인부 4명이 막사에 모여 저녁 술자리를 하게 됩니다. 한참 술을 마시던 이들은 화장실이 급했던 나머지 공사 현장의 지하실로 가게 되었고 북쪽 벽면에 크게 뚫려 있는 구멍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가장 많았던 인부 1명을 제외한 젊은 3명의 인부는 호기심에 그 구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끝까지 말리던 나이 많은 인부는 어쩔 수 없이 홀로 막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약 20분 후 우연히 맞은편의 경성 81호 건물을 바라보게 되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건물 내부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하실 구멍으로 들어간 인부 3명은 이후 시간이 지나서 날이 밝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그대로 실종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아파트 또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추후 조사 결과 그 구멍은 건너편 경성 81호로 이어지는 지하실 통로였다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몇 년 후 이 지역에 지하철이 들어서며 대대적인 지하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며 지하에서 무려 5km에 걸쳐 미로처럼 복잡한 지하 통로 수십 개가 경성 81호에서 뻗어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사를 담당했던 중국 정부는 일부의 지하 통로를 모두 매립하면서 경성 81호와 연결된 통로는 영원히 봉인되어 이 통로들의 용도와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이곳을 배경으로 한 영화 경성 81호가 제작되어 흥행에도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흉가 체험을 위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입구에는 이곳은 위험한 곳이니 내부 출입을 금지한다.
어기는 자는 그 결과를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경고문이 붉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2016년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깔끔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그렇게 2017년 임대매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성 81호의 동쪽 건물은 베이징 천주교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지만 괴담이 끊이지 않았던 서쪽 건물은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성 81호 관계자는 건물이 장기간 비어 있었고 1949년 이전의 기록이 소실된 탓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던 것일 뿐 괴담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목격자들이 듣거나 보았던 내용과 경성 81호에서 실제로 실종된 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오랜 시간 방치된 건물을 철거하려 시도한 적이 있지만 언젠가 바티칸 대사관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 의견에 결국 철거하지 못하고 현재도 방치된 채 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는 차오네이 혹은 경성 81호 괴담의 진실은 무엇이고 이곳에서 실종된 이들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버뮤다 섬을 이은 이곳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의 삼각지대라 불리며 미스터리한 장소를 떠올릴 때면 대부분 가장 먼저 언급되는 버뮤다 삼각지대입니다. 선박과 항공기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차원의 문, UFO 납치, 크라켄 괴수설 등 각종 음모론과 돈벌이 수단으로 그야말로 최고의 미스터리 생산지였습니다. 하지만 면적에 비해 오히려 다른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보다 더 적거나 비슷했지만 유독 이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두고 언론사들은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한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써내려가며 더욱 유명해지고 한때 우리에게 버뮤다 삼각지대는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 발생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미스터리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왜곡된 이야기로 버뮤다 삼각지대의 진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의문의 선박 실종 사건이 발생하던 또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수백 척의 선박 실종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 흔적도 잔해도 찾을 수 없는 악마의 호수, 중국판 버뮤다 삼각지대로 불리는 파양호입니다. 중국 장시성 북부에 있는 중국 최대의 담수호로 양쯔강과도 이어져 있는 아주 거대한 호수입니다. 하지만 평균 수심 8m로 대서양에 있는 버뮤다 삼각지대와 같은 넓은 곳과는 비교하기 힘든 이곳에서 1960년대 초에서 1980년대 말까지 배 200여 척, 실종자만 무려 1600여 명의 운 좋게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악마의 호수, 중국판 버뮤다 삼각지대의 파양호의 미스터리한 실종이 알려지게 된 사건의 시작은 1945년 4월 16일 일본의 2000톤급 운송선 고베마루호가 200여 명의 군사를 태우고 파양호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양호를 건너던 고베마루호는 흔적도 없이 호수 위에서 사라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중일전쟁 중 중국으로부터 약탈한 막대한 자금을 싣고 있던 고베마루호는 일본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군자금이 실려있던 상황이기에 이 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침몰의 원인은 알아내지 못했지만 중국군의 게릴라 공격으로 고베마루호가 침몰당한 것이라 추측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양호는 일본군에 의해 장악된 상태였기에 중국군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실종된 고베마루호는 공격받고 있다는 그 어떠한 무전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야마시타 해군 대령을 필두로 20명의 조사단을 파양호로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파양호로 갔던 조사단 중 야마시타 대령을 제외한 모든 대원이 실종되는 사건이 다시 한번 발생하게 됩니다. 야마시타 대령의 증언에 따르면 잠수 대원은 파양호를 조사하던 중 검은 안개에 휩싸이며 모두가 실종되었고 자신만 그곳에서 겨우 빠져나와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고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의 실종 사고가 있었지만 일본군에게 고베마루호에 실린 군 자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지속적인 탐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조사에도 잔해조차 찾을 수 없었고 실종의 원인도 밝혀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근에 있던 마을 주민들이 파양호를 악마의 호수라 부르며 접근하길 꺼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마을 주민에게 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전설에 따르면 약 2000년 전 하늘에서 이상한 불빛이 내려와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고 그 이후 호수를 지나는 배들이 검은 안개에 휩싸이며 사라지는 일들이 자주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고베마루호의 침몰 지점, 원인, 실종자 그 어떠한 것도 찾아내지 못한 채 수색을 포기하게 됩니다. 고베마루호가 실종된 이후로도 파양호를 지나는 선박들이 사라져버리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1960년대 초부터 1980년대까지 무려 200여 척의 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1948년 8월 3일 하루 동안에만 무려 13척의 배가 한 번에 사라져버리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이에 중국 정부도 실종 사건의 원인을 조사했으나 그 어떠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파양호의 미스터리한 실종 원인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기상 전문 연구팀이 꾸려져 조사를 진행하던 중 파양호의 상류 지점인 노야묘에서 특히나 선박 실종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노야묘는 폭이 넓은 곳은 15km에서 가장 좁은 지점이 3km로 이 좁은 지점에서 주로 사고가 발생했고 파양호 남부에 비해 빠른 유속과 초속 13m에서 최대 51m의 강한 바람이 동반되어 형성된 소용돌이로 인해 전복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파양호 밑에 형성된 마그마가 호수 바닥의 틈을 통해 가스와 함께 새어나오며 가스는 수면 위로 올라와 전설 속 검은 안개처럼 형성되고 또 마그마로 뜨거워진 호수 아래쪽 물과 수면의 차가운 물이 만나며 생기는 밀도차로 인해 급격한 대류 현상이 발생하고 그 위를 지나던 선박이 침몰하게 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에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침몰했다면 그 흔적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실종된 선박들의 어떠한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파양호에 대해 미스터리한 이야기만 돌게 됩니다. 지하에 수많은 동굴이나 틈이 만들어지며 잔해가 그곳에 빨려 들어가고 그 위로 두꺼운 모래층이 빠르게 형성되어 발견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마그마로 인해 모두 녹아 사라졌다는 이야기, 심지어 호수에 거대한 괴물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돌기 시작하며 사람들에게 더욱 의문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8년 드디어 파양호 실종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찾을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오랜 가뭄에 파양호의 물이 줄어들며 밑바닥까지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1차 조사에서 놀라운 발표를 하는데 실종된 선박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호수 바닥에 동굴이나 갈라진 틈이 존재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사는 2011년 중국은 파양호를 국가수중문화재 일제조사에 포함하며 다시 한번 파양호 전체를 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조사에서도 특별히 발견된 것은 없었습니다. 사실 고베마루호 실종 사건의 이야기는 중국의 작가 슝첸화가 1992년 중국의 잡지 켄춘리의 창간호에 버뮤다 삼각지대를 컨셉으로 쓴 미스터리 작품이 마치 실제 사건처럼 퍼지며 만들어진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박들의 실종 미스터리는 그 어떠한 작은 단서도 발견하지 못하고 종료되어 아직도 파양호의 실종 미스터리는 해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버뮤다 삼각지대는 이곳 파양호인 것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전설 속 미지의 무언가라도 존재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 모든 실종 사건은 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일 뿐인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1952년 프랑스의 과학 잡지 시앙스 이비의 카리브해에 위치한 화산섬인 마르티니크 섬에서 발생한 미스터리 현상 기사 하나가 기고됩니다.
이곳은 나폴레옹의 아내 조세핀의 고향이자 프랑스의 화가 폴 고갱이 작품 배경으로 자주 등장시킨 섬이기도 합니다. 카리브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알려진 이곳에서 대체 어떤 미스터리한 현상이 있었던 걸까요? 1952년 생태환경 전문 기자였던 로베르 마지리트는 취재차 마르티니크 섬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처음 섬에 도착했을 때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주변을 자세히 관찰한 로베르는 머지않아 자신이 느낀 이 이질감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섬의 원주민들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마치 동화 속 난쟁이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로베르가 섬에 도착하며 느꼈던 이질감의 원인은 단순히 원주민들의 신장이 컸던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섬의 모든 것이 거대했던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1950년대 유럽인들의 평균 신장이 남성은 175cm, 여성은 164cm였지만 마르티니크 섬의 원주민은 평균 신장이 남성은 190cm, 여성은 174cm로 상대적으로 월등한 신장의 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신장은 유전적인 이유와 각 나라마다의 환경, 식습관으로 변하기 마련이지만 마르티니크 섬은 외부의 세상보다도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거대했습니다. 쥐는 고양이만 했으며 개미의 크기는 평균보다 8배 이상 컸고 평균 10cm의 도마뱀은 50cm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이 거대화 현상은 식물에도 적용되었는데 대략 20m 정도 자라는 나무들은 무려 40m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바나나, 파인애플, 포도 등의 농작물들은 외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거대했으며 1년에 한 번 하는 수확을 분기별로 총 4번에 걸쳐 할 정도로 성장 속도 또한 매우 빨랐습니다. 로베르는 이것이 단순한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닐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 거대화 현상을 조사하던 로베르는 또 다른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마르티니크 섬에서 이 거대화 현상이 발생한 시점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주민들에게서 처음부터 키가 컸던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키가 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원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 시점을 유추해 본 결과 불과 4년 전인 1948년부터 이 거대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로베르는 시앙스 이 비를 통해 마르티니크 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화 현상을 알렸고 이 현상이 알려지자 큰 화제가 되면서도 대중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직접 마르티니크 섬으로 찾아간 관광객이 키가 자라서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대중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받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정부도 이 거대화 현상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당시 조사단의 주임 연구원으로 주르 글라벨그와 생물학자, 유전공학자로 구성된 연구팀을 마르티니크 섬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섬에 도착해 조사를 시작한 지 대략 2년이 지났을 때쯤 문득 평소와 다른 묘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 자신의 눈높이가 섬에 도착했을 때보다 더 높아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이들이 섬에 머무는 동안 키가 점점 자라기 시작했는데 50대였던 글라벨그는 무려 10cm나 자랐고 그를 따르던 40대 연구원 릴리언 박사 또한 2달 만에 7cm가 커져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마르티니크 섬의 조사를 돕던 다른 연구원들 또한 모두 키가 자라 있었습니다. 마르티니크 섬의 거대화 현상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마르티니크 섬에서만 발생하는 거대화 현상은 주된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결정적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고 특이한 점으로는 방사능의 수치가 기준치보다 조금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르티니크 섬의 거대화 현상은 화산 폭발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 물질이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 생긴 것이다. 이탈리아의 생물학자 에반드로 로디는 1945년 히로시마의 핵폭발 이후로 생태계 변화에 큰 차이를 보였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와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핵폭발 이후로 히로시마에는 10배 이상 커진 소나무, 거대하게 자란 맥이나 지렁이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와 같은 생체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마르티니크 섬의 경우 원주민을 포함한 동식물들의 생체 기능에는 모두 이상이 없었고 오로지 외형적인 부분만 거대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르티니크 섬의 거대화 현상의 조사와 연구가 지속되던 1958년, 로베르가 거대화 현상이 시작된 시작점이라 예상한 1948년으로부터 딱 10년이 흐른 그때 섬의 거대화 현상은 갑자기 멈추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들을 포함한 동식물들의 크기가 새로 태어나 자라나며 점차 평균치로 돌아온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재조사를 시작했지만 마르티니크 섬의 이 현상에 대해서는 끝내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르티니크 섬의 거대화 현상에 대해 외계인 또는 정부의 비밀 실험 같은 음모론과 이슈화시켜 돈을 목적으로 한 거짓된 이야기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생기며 결론적으로는 어느 쪽도 진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미스터리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1948년의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유로 섬의 모든 것이 거대해지고 그로부터 10년 뒤 이 모든 현상이 사라진 마르티니크 섬의 거대화 미스터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